미국의 특권은 이 시간부로 끝났습니다. 미군 면책 특권 조항을 건든 이 한 문장은 70년 동맹의 판도를 뿌리째 흔드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선 즉각 450억 달러 보복과 한국 목줄 조이기 보고서에 착수했죠. 과거의 한국은 언제나 졌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하지만 사흘 뒤 비명을 지른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결국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이 먼저 수화기를 든 사건의 전말, 총성 한 발 없이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의 무게를 조용히 테이블 위로 올려놓은 대한민국? 여러분, 파이팅 대한민국! 댓글로 한국의 위대한 행보를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미군 면책 특권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합니다. 새벽 3시 17분 보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 문장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던 그 한복판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에단 워커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중동과 동아시아를 통합 관할하는 전략 수석 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CIA에서 현장 요원으로 시작해서 국방부 전략기획실을 거쳐 NSC까지 25년을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제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며칠째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고속정을 대규모로 전진 배치했다는 첩보가 나흘 전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상황은 시간 단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병목이거든요. 이곳이 막히면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폭등하고 그 충격은 미국 본토 경제까지 직격으로 타격하게 됩니다. 단순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미 해군 제호함대는 이미 바레인 기지에서 작전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 상태였고 항공모함 전단 추가 투입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NSC 사이에서 밤낮 없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의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동맹국들의 파병 의사를 타진하고 중동 전력 재배치 시나리오를 조율하며 대통령에게 올릴 옵션 페이퍼를 정리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란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미 한계치를 넘긴 상태였죠. 그런데 그 새벽 보안 전화기가 울렸을 때 화면에 뜬 건 중동 상황실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데스크였어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 시국에 동아시아에서 무슨 긴급 보고가 올라올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수석 보좌관님, 한국 대통령실에서 40분 전 공식 통보가 접수됐습니다. 통보? 무슨 통보? 소파 22조 미군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문서가 이미 도착했고 한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협상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함께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 그러니까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건 주한미군 약 28,500명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근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22조는 미군이 한국 땅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 조항이죠.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항해 따위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확인은 된 겁니까? 국무부와 주한미 대사관 양쪽에서 교차 확인 완료됐습니다. 한국 측 발표문 전문도 이미 수신됐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코앞에서 호르무즈를 틀어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한국이 소파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고요? 동맹국들의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바로 이 순간에 저는 곧바로 상황실로 향하면서 차 안에서 보고 문서를 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문의 톤은 단호했고 문장 하나하나에 오랜 준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한국이 이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동맹국이 미국과 마찰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동시에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거든요. 비공개 채널로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표문에 협상의 여지를 남기거나 적어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구 하나쯤은 넣어두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보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협상 의사 없음. 그 5글자가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부서의 당직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관, 국방부 한반도 데스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연락관까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소집된 모습이었죠. 모니터에는 한국 뉴스 채널의 속보 화면이 띄어져 있었고 자막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파 22조 효력 즉시 정지. 그 글자를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저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조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이런 카드를 꺼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시아 담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이 중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한국이 골랐다는 건 이게 단순한 외교적 불만 표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타이밍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소파 조항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미국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히 노린 이 선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하나의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 뒤편에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은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미국이라는 축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구조이고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미국에 손을 놓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놀라운 타이밍이긴 하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새벽 긴급보고 이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아 NSC 고위급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룸에 국가안보보좌관을 필두로 국방부 차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부장, 그리고 저까지 핵심 인원 12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모니터 세대에는 각각 이란 호르무즈 상황, 한국 뉴스 속보 화면, 그리고 주한미군 현황 데이터가 동시에 띄어져 있었는데 그 3개의 화면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정리부터 하죠. 한국의 소파 22조 효력 정지 선언,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규정이라는 건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거든요. 도발로 규정하면 보복이 따라오고 협상 가능한 이견으로 규정하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한 단어가 이후 모든 대응의 방향을 결정짓죠. 국방부 차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도발입니다. 명백한 동맹 의무 위반이에요. 이란 상황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약간 신중한 톤으로 받았어요. 외교적으로는 좀 더 여지를 두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내부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부 사정은 그쪽 문제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행동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 침해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은 분명하죠. 회의의 흐름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발. 한국의 행동은 도발로 규정됐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어요. 저도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제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대응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영역에서만 압박하면 한국은 버틸 수 있어요. 경제, 군사, 정보 세 축을 동시에 조여야 합니다. 선택지를 없애는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것은 아니었지만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자동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방법은 단순하거든요. 압도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탈의 대가가 수능의 대가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면 어떤 나라든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동맹국 목줄 조이기. 그게 지난 70년간 미국이 동맹을 관리해온 방식이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구체적인 압박 수단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압박이었어요. 재무부와 무역대표부 라인을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450억 달러 상당,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 구조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설계였죠. 450억 달러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면서도 미국 내 소비자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계산된 규모였어요. 더 나아가 비자 수수료 인상까지 거론되었죠. 두 번째는 군사 압박이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어요.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이 훈련은 한반도 억지력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중단한다는 건 한국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정보 공유도 차단하기로 했어요. 한미 간 군사정보 공유 체계는 한국 안보의 눈과 귀나 마찬가지인데 이 채널을 닫는다는 건 한국을 안보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합시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국무부 차관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파병 요구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란 위기에 한국이 병력을 보내라는 건 단순한 군사 지원 요청이 아닙니다. 충성 서약이에요. 한국이 여전히 이 동맹 안에 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제 말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이라면 행동으로 증명해라. 그런 뜻이죠? 정확합니다. 저는 이 카드가 한국을 완벽한 딜레마에 빠뜨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병에 응하면 소파 선언의 명분이 무너지고 거부하면 동맹 이탈이 확정되는 구조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각 부서의 실행 일정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조치는 48시간 이내에 대통령 서명을 받아 발효, 훈련 중단과 정보 차단은 국방부에서 즉시 시행, 파병 요구는 외교 채널을 통해 72시간 이내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는 자신감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25년간 지켜봐 왔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에서 반미 감정이 불타오르고 거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동맹의 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없이 성립되지 않고 한국의 경제는 미국 시장 없이 유지되지 않으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없이는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불만을 표출하는 것까지였지 실제로 이탈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커, 한국이 진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 동맹이 유지돼 온 건 양쪽 다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감정적으로 테이블을 엎었다고 해서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머지않아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란 위기가 코앞에 있고 한국에 대한 압박 패키지가 사흘 안에 가동되면 한국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우리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동맹이면 증명해라. 그게 우리의 요구였고 미국의 확신이었습니다. 압박 패키지가 가동되기까지 48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한국 관련 과거 기록들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확신에는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재확인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칠 정도였어요.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한반도 관련 정책 파일 수십 개를 펼쳐놓고 지난 70년간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도 결과가 같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회의석상에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했거든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하는 자리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베트남이었습니다. 1964년 미국은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된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자체 안보도 불안정한 상태였죠. 그런 나라에 미국은 처참한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나라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형편의 남의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보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 자문단 수준이 아니라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견했어요.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까지 한국의 정예 전투사단이 베트남 전선에 투입됐고 전사자는 5,000명.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경제 원조를 확보했고 동맹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볼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불만이 있어도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나라라고요. 그 다음은 이라크였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한국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했어요.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고 언론에서는 참전의 명분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대량 살상무기 보유라는 명분 자체가 이미 국제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자이툰 부대라는 이름으로 약 3,60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였어요. 국내 여론이 아무리 반대해도 최종 결정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내려졌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시노 부대, 다산 부대 등 한국군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꾸준히 병력을 보냈어요. 전쟁의 명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미국 내에서조차 철수 논의가 나오던 시기에도 한국은 묵묵히 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리가 아니에요. 동맹의 구조 안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사실상 하나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파병만이 아니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측 분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거든요. 협상 때마다 한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당하다, 일방적이다라는 목소리가 한국 언론을 뒤덮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서명했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죠. 분담금은 올라갔고 한국은 그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무기 구매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한국군의 핵심 전력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16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한국 국방의 골격이 미국 방산업체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구조적 의존이에요. 무기를 산다는 건 부품 공급, 정비 기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전부 미국에 묶인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들어간 체계를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록을 되짚으면서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재확인했어요. 불만, 반발, 협상, 그리고 수용.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행동 양식은 70년간 단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예스였습니다. 사무실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 레이첼 콜먼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레이첼은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팀 내에서 한반도를 가장 잘 아는 분석관이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측 동향 업데이트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들어와요. 새로운 움직임 있어요? 레이첼이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국 외교부가 아직까지 어떤 후속 성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채널 접촉도 전무하고요. 보통 이런 규모의 결정 이후에는 해명이든 조건 제시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한 침묵 상태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관세가 발효되고 훈련 중단이 공식화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레이첼, 내가 이 일을 25년간 해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알죠? 그들은 협상을 잘하는 나라예요. 목소리도 크고 여론전도 능숙하고 가끔은 감정적으로 테이블을 엎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종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돌아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레이첼은 잠시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미세한 망설임을 저는 알아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과거가 곧 미래라고 믿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추가 동향 있으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이첼이 나간 뒤 저는 다시 파일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거든요. 그 세월 동안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근본적인 구도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저항하다가 결국 수용한다.
그 패턴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제가 가진 확신의 가장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파 선언은 한국 내부 정치용 퍼포먼스이고 실질적인 압박이 시작되면 현실을 직시하고 물러날 것이라고요. 그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70년간 같은 대답을 해왔다는 건 70년간 같은 질문을 참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요. 참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수용에는 동의가 있지만 참음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압박 패키지가 발효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45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공식 서명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국방부 명의로 발표됐으며 군사정보 공유 채널의 접근 권한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요구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전달된 상태였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 왔습니까? 저는 당연한 답변을 생각하며 물었죠. 아직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요? 처음 하루 이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충격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50억 달러짜리 관세가 내려앉았는데 그걸 접하고 바로 다음날 협상을 요청하면 그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죠. 내부 검토를 거치고 정치적 명분을 정리한 다음에 조용히 비공개 채널로 접촉해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자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아무런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고 비공개 접촉도 전무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쪽에서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통상적인 실무 접촉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해명도 없고 항의도 없고 감정적인 반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건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에서 침묵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반응이에요. 보통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엄청나게 바빠지거든요. 항해 서한이 오가고 대사를 소환하겠다는 위협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격앙된 논평이 쏟아지고 뒤에서는 중재를 자처하는 제3국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정상적인 갈등의 양상입니다. 소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는 의외 인물이었어요.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보실의 마크 핸더슨이었습니다. 마크는 통상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라 평소에 저와 직접 통화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워커 보좌관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급한 사안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죠? 한국 관세 조치 이후로 미국 쪽 기업들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특히 심각해요. 마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먼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게다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39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었어요. 이 투자들이 관세 분쟁 때문에 흔들리면 미국 내 수만 개의 일자리와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보좌관님,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4곳에서 공식 서한이 왔고 디트로이트에서도 자동차 업계 연합 명의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투입한 공장 투자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라인이 2주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거든요. 관세라는 무기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인데 그 고통이 우리 쪽으로 먼저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디스플레이 쪽도 심각해요. OLED 패널 68%가 삼성과 LG에서 나옵니다. 단기간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까지 생각해보세요. 이번 압박은 미국 전기차 산업을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마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이 실려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한 압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하나의 완결된 상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미국의 전략 구도 안에서 관리해야 할 여러 변수 중 하나였을 뿐이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메모리 반도체 68%, OLED 68%, 미국 내 수십조 원 규모의 공장 투자, 연간 100만 대 자동차 생산 체제. 이건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핵심 동맥에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이번에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내 방산업계가 한미관계 악화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방산 계약 건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걸려 있었거든요.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 계약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방산업계의 판단이었습니다. 워커 보좌관 방산업계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산 무기 대신 다른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원실 보좌관의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 체계를 벗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환성 문제만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업계가 불안해하는 건 지금 당장의 전환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중동을 보세요. 한국이 자체 방산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건 아시죠? 지금 이 갈등이 그 흐름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낯빛으로 무거웠고 그 무게가 제 머릿속에도 그대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겨냥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방산까지 한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미국 산업계 전반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직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거나 공급 대란이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 균열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레이첼 콜먼이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측 동향 추가 보고입니다. 뭐가 왔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진짜입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한국 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떤 공식 발언도 비공식 접촉도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완전한 무반응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레이첼의 보고를 들으면서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익숙한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지형인데 어느 순간 랜드마크가 하나씩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요. 레이첼, 한국이 이렇게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제가 기록을 전부 뒤져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미국 측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완전 침묵으로 일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불만을 터뜨리고 저항하고 그리고 결국 수용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그 어떤 단계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반발도 협상 시도도 감정적 분출도 없이 그저 고요했습니다. 외교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상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외교관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건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무너지지 않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목 끝까지 차올랐죠. 기업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한국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또 하나의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 산하전략평가실에서 올라온 기밀 분석 문서였어요.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반도 군사구조 재평가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국의 독자 역량. 평소라면 수십 건씩 쌓이는 분석 보고서 중 하나로 처리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서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전작권. 영어로는 오피콘이라고 부르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이 바로 전작권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권한은 미국 측 사령관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작전 지휘를 미국 장군이 하는 구조인 거죠. 저는 이 구조를 25년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만들어진 이 체계가 한반도 안정의 근간이라고 믿었고, 이 구조가 존재하는 한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왔거든요. 미국이 지휘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군사적 우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독자적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고삐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전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분석관들은 적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전장 관리 능력을 확보하며 자체 정보 수집 역량까지 강화해온 과정이 수치와 함께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8% 수준으로 이건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국방에 그만큼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명령하는가? 지금까지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미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을 끌어올린다면 그 대답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방부 한반도 전략분석관 제임스 파커였습니다. 제임스는 군사구조 분석의 전문가로 이번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 중 한 명이었죠. 보좌관님 보고서 읽으셨습니까?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여기 적혀있는 한국의 독자 역량 부분,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인 겁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전에서는 다른 문제잖아요. 제임스가 의자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서류만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임스가 보여준 자료는 한국의 최근 방산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고, K9 자주포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검증된 무기체계였어요. 특히 K9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실전 운용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까지 그 목록에 올라 있었죠. 보좌관님,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출액이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 목록을 보세요. 제임스가 화면을 넘기자 수출 대상국 리스트가 나왔어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국산 무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해당 국가와 장기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거든요. 부품 공급, 기술 지원, 합동훈련 이 모든 게 따라오니까요. 저는 제임스의 설명을 들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은 미국의 무기를 사서 쓰고 미국의 지휘를 받으며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작동하는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자료가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자체 설계한 전차와 자주포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며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독립적인 군사관계를 맺어나가는 나라. 이건 미국의 지시를 기다리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임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고 독자적으로 군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입니까? 제임스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독자 운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 자산과 전략 타격 능력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존재해요. 하지만 보좌관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 소파 사태가 그 속도를 더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을 미국이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 파트너로 인식해왔어요. 우리가 명령하면 따르는 구조, 우리가 설계한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 그것이 한국군의 위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국방비 GDP 대비 2.8%, K2 전차 수출, K9 자주포 글로벌 운용국 확대, KF-21 전투기 개발, 방산 수출 세계 상위권 진입.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그냥 숫자이고 뉴스 헤드라인이지만 전부 이어놓으면 하나의 분명한 방향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위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너무 오랫동안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던 톱니다 바퀴가 스스로 돌아가는 엔진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톱니다 바퀴에 기름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동맹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군사 주체가 미국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한국을 지휘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소파 선언은 그 준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시작이 아니라 중간 결과에 가깝습니다. 제임스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왔던 확신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은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아니라 노라고 대답할 준비를 조용히 해왔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작권과 한국의 독자 군사 역량, 그것만으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파커가 떠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왔어요. 보좌관님, 급히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정제유 수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호르무즈가 봉쇄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난리니까죠. 그리고 정제유 수출 재검토라는 건 외교적 압박 상황에서 흔히 꺼내는 경제 카드 중 하나거든요. 저는 그냥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 하나를 준비하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제유면 석유 제품 말하는 거죠.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보내고 있는데요. 사라가 태블릿을 열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공유라는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 세계 1위 수출국이에요. 연간 수출량이 1080만 톤을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의 약 70%가 한국산입니다. 70%. 그 숫자가 눈앞에서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70%라고요? 미국이 자체 정유시설이 세계 최대 규모인데 항공유를 그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량으로는 세계 1위 맞습니다. 하지만 항공유는 원유를 그냥 정제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극저온 고고도 환경에서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 특수 제품이거든요. 미국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휘발유와 경유 생산에 설비를 집중해왔기 때문에 항공유 정제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라가 화면을 넘기면서 지역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서부가 제일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를 포함한 지역은 항공유 수입의 85%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SK에너지, GS칼텍스, SOL 같은 한국 정유사들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직접 공급하는 구조인데 사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라, 그러면 한국이 실제로 수출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라의 표정이 한층 굳어졌습니다. 먼저 민간 항공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이 공항들의 항공유 재고가 통상 2주에서 3주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한국 공급이 끊기면 한 달 안에 서부 노선 상당수가 간편에 들어가야 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 노선은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저를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님, 진짜 문제는 민간이 아닙니다. 사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군사작전이죠. 맞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도 같은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이 모든 항공 전력의 연료 없이는 이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카드가 전혀 아니었어요. 관세를 맞받아치는 경제 보복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 분쟁은 서로 피를 흘리면서 버티는 게임이고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문제였습니다. 미군 전투기는 연료 없이 날 수 없습니다. 공중급유기가 뜨지 못하면 중동으로 전개 중인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이 치명적으로 줄어들어요. 수송기가 멈추면 병력과 장비 이동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연료의 70%가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공급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긴급 조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거의 매달리듯 물었어요. 하지만 사라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인도, 싱가포르, 중동 정유사들에서 항공유를 조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 수준의 품질과 물량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증 절차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물류 경로를 새로 구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군 항공 전력의 연료 공급이 반년 가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작전 수행 능력 자체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량 수입해요. 그런데 그 수입한 원유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정제해서 가장 까다로운 석유 제품인 항공유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세계 점유율 29%, 수출량 1위. 원유가 없는 나라가 정유 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유 강국이 지금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화면에는 미국의 항공유 수입 경로를 표시한 지도가 떠 있었죠.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에서 미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굵은 선이 유독 선명했어요. 그 선 하나가 끊어지면 미국의 하늘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70%, 서부 해안 85%, 대체 공급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고도 미국을 멈출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요.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배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자체가 한국의 한 산업에 묶여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구조였죠. 그리고 미국은 그 구조를 너무 오랫동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유 보고를 받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밀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NSC 유럽 데스크 담당관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유럽 쪽에서 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중동과 동아시아 담당이지 유럽 사안은 제 관할이 아니거든요. 워커 보좌관 한국 상황이랑 연관된 건이라서 직접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본 외무성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왔습니다. 미일 주둔군지 위협정, 그러니까 일본 측 소파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 시점에? 타이밍이 우연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한국의 소파 22조 효력 정지 선언 이후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주둔군지 위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키나와 현의회에서 공식 결의안이 발의됐고 도쿄에서도 야당 중심으로 국회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맹국이에요. 주일미군 약 5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 미군 기지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일본이라는 거점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자국의 소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건 이 상황이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보고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필리핀 국방부가 미국과의 방문군 지위협정, 즉 VFA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은 2020년에도 한 차례 VFA 종료를 통보했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는 나라예요. 당시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돌출 행동으로 치부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소파 효력 정지라는 전례를 만든 직후에 필리핀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레이첼 콜먼이 오후 브리핑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지금 이게 한국 문제인 것 같아요. 레이첼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촉발점이었을 뿐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중동을 보고 동맹국들이 확실히 느끼는 게 달라진 거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오후로 접어들었을 때 유럽 데스크에서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주동미군 주둔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약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 유럽사령부 본부가 위치해 있어요. 유럽 전체 미군 전력의 핵심 허브인 셈이죠. 그런 독일에서 미군 주둔 조건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본, 필리핀, 독일. 세 개의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미군 주둔 협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약 70개에서 80개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어요. 크고 작은 기지가 750개 이상이고 해외에 배치된 현역 병력만 1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떠받치는 물리적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둔국들이 현재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요. 한국이 그 전제에 균열을 냈습니다. 소파 효력 정지라는 전례 없는 행동을 통해 주둔국도 미국에게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을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보고 있었고 필리핀이 보고 있었고 독일이 보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이첼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어요. 내 나라가 아직 공식적인 외교 행동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해외기지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의 방산, 외교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레이첼의 보고를 들으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25년간 관리해온 시스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의 동맹 구조라는 건 겉으로는 상호 방위를 위한 파트너십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조건을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주둔 규모, 비용 분담, 법적 지위, 작전 지휘권,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어요. 동맹국들은 그 조건 안에서 자기 몫의 이익을 취했고 불만이 있어도 체제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가치가 그 불만보다 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하나의 전례를 만들어버린 지금 그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둔 조건에 이의를 제기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즉각적인 보복을 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레이첼, 솔직하게 말해줘요. 이게 어디까지 번질 수 있다고 봅니까? 레이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소파 선언을 철회하면 다른 나라들도 조용해질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버텨내면 이건 도미노가 됩니다. 지금 일본, 필리핀,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직 탐색 단계이지만 한국이 성공 사례가 되는 순간 탐색은 행동으로 바뀝니다. 도미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에 걸쳐 구축한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 체계가 아닙니다. 그건 질서 그 자체였어요. 미국이 세계의 안보를 보장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이 구조 위에 미국의 패권이 서 있었고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의 접합부에서 볼트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볼트 하나가 빠지자 옆에 있던 볼트들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에 금이 가는 순간 시스템의 힘은 물리적 규모와 상관없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움직이자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사태의 진짜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양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만들어낸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까지 닿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별도 브리핑을 요청해줘요.
이건 한반도 데스크나 아시아 담당관 수준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 뒤 저는 다시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세계 각지의 뉴스 속보가 흘러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유독 자주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가 관리해야 할 수많은 변수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변수가 방정식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방정식의 답을 찾지 못하면 흔들리는 건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미국이 80년간 쌓아올린 세계 질서 전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별도 브리핑을 올렸습니다. 일본, 필리핀, 독일의 동향을 종합한 보고였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국가안보보좌관의 표정은 제가 NSC에서 일하면서 본 그 어떤 순간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워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주저없이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을 거예요. 450억 달러 관세, 훈련 중단, 정보 차단, 파병 요구까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은 전부 가동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압박이 한국을 무릎 꿇리기는커녕 미국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었고 동맹 시스템 전체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압박은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까지 한국과 얽힌 미국 산업계가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항공유 공급 문제가 이란 작전과 직결되면서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과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태가 한국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일본, 필리핀, 독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 옵션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압박을 가할수록 우리 쪽 피해도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압박의 강도를 올릴수록 다른 동맹국들이 더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국을 짓눌러서 굴복시키는 모습을 일본과 독일이 보게 되면 그건 동맹의 신뢰가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관계가 됩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동맹은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압도적 비용 부과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탈의 대가를 보여주면 어떤 나라든 돌아온다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반대였어요. 현실이 확신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뭡니까? 한국의 소파 선언을 사실상 수용하자는 겁니까? 수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채널을 여는 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미국이 잃는 게 한국과의 관계 하나가 아니에요. 80년간 구축한 동맹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강경론과 온걸론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국방부 쪽에서는 여전히 추가 압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무부 쪽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흐름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항공유 수입 의존도 70%,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68%,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수십조 원, 일본, 필리핀, 독일의 연쇄 반응. 이 숫자들 앞에서 더 세게 조이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발언했어요.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란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고 동맹국들의 동요는 가속화되고 있어요.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워커, 한국 측과 접촉할 채널을 열어주세요. 비공개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어요.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현실이라는 것이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뜻이라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측과의 접촉 시나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한 실무 접촉, 양측 의제 확인, 그리고 정상 간 통화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준비해야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미국이 먼저 연락하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맹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제 경험 속에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왔어요. 압박을 가하면 상대가 견디다 못해 협상을 요청하고 미국은 그 요청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절차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되뇌일 때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자존심 같은 얕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구조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관계에서 한국이 조건을 걸고 미국이 대화를 요청하는 관계로 축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공개 채널을 통해 한국 측 실무진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는 명확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도 계산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면서 지난 열흘간 벌어진 일들을 처음부터 되짚어봤어요. 새벽 3시에 울린 보안 전화. 소파 22조 효력 정지 선언. 도발로 규정하고 압박 패키지를 설계했던 그 회의. 한국은 항상 예스라고 확신했던 저의 오만. 그리고 한국의 침묵, 기업들의 경고, 전작권과 독자 군사 역량, 항공유라는 치명적 카드, 세계로 번져나간 도미노. 하나하나 되짚을수록 저는 처음부터 이 사태를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미국의 전략 구도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통제 가능한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25년간 저를 지탱해줬고 그 믿음 위에서 저는 정책을 설계하고 동맹을 관리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을 만들고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자체 설계한 전차와 전투기를 수출하고 미국 산업의 핵심 동맥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노라고 말했을 때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저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바뀐 것이었어요. 한국은 미국과 싸운 게 아닙니다. 총을 들지도 위협을 하지도 감정적으로 테이블을 엎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의 무게를 조용히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미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한쪽이 다른 한쪽을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인정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요.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쪽은 바로 미국의 워싱턴이었죠. 이번 판에서 한국은 싸운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미래로 향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